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법인과의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자연인과의 거래에 이어서 계속 할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거든요. 자연인이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은 우리 그냥 쉽게 그냥 회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꼭 뭐 회사에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법인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제도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인은 아니지만, 즉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요.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의 모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제도를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큰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만약에 S전자라고 있다고 할 때, S전자에는 공장도 있고, 빌딩 같은 그런 건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회사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소유를 인정하는 어떤 등기를 할 때 그 회사 명의로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권리 기속의 주체로서 법인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1인 개인 회사, 작은 조그마한 영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이 그 회사 재산의 모든 걸 소유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모든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건물이나 공장, 토지, 개인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회사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예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번. 다만 성질상, 법률상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자연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인의 성질 그리고 법률에서도 제한되는 그런 권리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한이 자연인에 비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연인만큼 폭넓은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한번 법인과 계약할 때는 그렇죠.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랑 아니면 그 법인에서 지정하는 자와 거래를 해야 된다. 4번 원칙적으로 법인과 예금 거래할 때 그렇죠. 이런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법인에서 그 권리를 부여한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권이라든지 대리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 2번 보시면 회사와의 거래 볼게요. 대표이사, 업무집행사원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한명회사랑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하는데, 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고, 다만 여기 당좌 거래할 때는 자, 이때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 대표자다, 그 정도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일반적인 내금 거래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으로서는 자, 거래 상대방이 당좌 거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회사의 신용 상태,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특히 문제되므로 이때는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까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존재 여부, 대표자 등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다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예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회사명, 당의 대표권자의 성명, 인감 이 정도만 받아주면 되지. 굳이 법인 등기부라든지 아니면 인감 증명서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두 개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당좌 거래와 예금 거래를 구분하셔가지고 은행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주의 의무가 가중되기도 하고 좀 보다 경감되기도 한다는 거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거래 명의를 꼭 대표자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큰 대기업에서의 어떤 대표이사가 이런 은행 거래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대리권을 부여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 보시면 땡땡 회사 격리부장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하면 보세요. 이 예금 거래가 그 회사 격리부장 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 예금은 누구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격리부장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땡땡 회사라는 그 회사의 법인의 어떤 예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나 자, 땡땡 주식회사 홍길동 그냥 땡땡 주식회사
자금 부장 뭐 이런 식의 어떤 직책이 없다면 요거는 개인의 거래인지 아니면 회사 거래인지 좀 불분명하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땡땡 주식회사 직책까지요. 그러니까 회사명뿐만 아니라 직책까지 그렇게 기재를 하고 이제 성명을 기재하면 보다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그래서 단독 대표이사면 한 사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요. 또 단독 대표이사면 견제를 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회사의 불축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대표이사제들을 여러 명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대표이사제를 두는 이유는 뭐라고요? 단독 대표이사의 어떤 그 대표이사건의 남용을 막아가지고 회사의 불축의 손해를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어떤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공동 대표이사제도로 등기되어 있는 그런 대표이사의 모든 사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목적 보세요. 대표자의 독단, 전행, 권한 남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렇지만 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을 때는 상업등기부에 보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등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 대표이사 갑을 병 이런 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등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등기되어 있다면 이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이게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추정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되니까, 상대방이 정말 몰랐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등기대표이사 제도가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다만 금융기관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한 사람과 예금 거래를 한 경우에도 알고 있다라고 의제되는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알고 있다라고 의제될 수는 있겠지만, 보세요. 예금 거래의 경우는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A은행이 있는데, 원래는 이 세 명의 모든 승인을 받아서 같이 원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단독으로 이렇게 A은행과 거래를 했다라고 할게, 나중에 이 A은행에서 너네 회사 갑이라는 대표이사와 거래를 했으니까 너네 회사와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된 사안에서 요 경우에 물론 이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단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표현 대표이사, 표현 대표 제도, 표현 대리 제도 이런 걸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민법상 또는 상법상 인정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 은행 측에서의 어떤 믿을 만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선의 가실이 없는 경우에, 선의 무가실인 경우에 이때 예금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아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아까 일반 예금 거래와 당좌 거래는 다르다 그랬죠.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유효를 주장 못 합니다. 왜? 상업 등기부 등본을 진구 가져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확인하면 여기 등기가 이렇게 공동대표이사 제도라고 이렇게 두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 대표 제도 내지 표현 대리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출 한번 됐던 건데, 공동 대표이사 제도가 그 대표권을 어느 1인에게 유임 가능한가? 자, 대표이사 갑을명이 있는데, 그래, 예금 거래와 관련해서는 갑 너가 모든 것을 전담해라고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임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할 때 공동대표이사 제도라고 해서 모든 대표이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위임은 가능하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위임은 가능하다. 그러나 뭐는요? 포괄적인 위임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포괄적인 위임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너가 다 우리를 대신해서 너 혼자 대표해서 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잖아요. 그럴 바에 뭐 하려고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뒀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 외국 회사와의 거래, 그리고 학교 법인과의 거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가볍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외국 회사라는 것은 외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다. 근데 외국 회사라도 하더라도, 자, 국내 대한민국의 본점을 두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우리 국내 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만 보시고요. 학교 법인 같은 경우도, 자, 학교 법인 예고는 땡땡 학교 법인 이사장 땡땡땡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학교라는 것은, 자, 땡땡 대학교라는 것은 하나의 용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그 재단이 있잖아요. 뭐 땡땡 학원이라는 그런 식으로 그 재단이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재단 이사장이 그 학교를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법인의 예금은 땡땡 학교 교장 누구누구가 아니라 땡땡 학교 재단 이사장, 땡땡 학교가 땡땡 학원 재단 이사장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 재단이 보시면 A 재단이 있는데 A 재단에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많지만 B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C 학교, D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 이 재단에 쓰이는 돈과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쓰이는 돈이 분리가 되는 거죠. 구별되잖아요. 그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 학교 법인에 대한 예금은 그때 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전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학교의 교장 명의로 그렇게 예금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땡땡 학교 법인 이사장 뭐뭐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아, 제가 1번 그 말을 같은 의미인데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그 재단, 학교 법인, 만약에 학교, 이 재단에 속하는 거면 이 재단의 이사장 누구누구, 그 표현 명칭이 땡땡 학원 이사장 홍길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땡땡 학교 재단 이사장 홍길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장 명의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회계와 관련해가지고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과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걸 구별해서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은 학교 교장 명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보세요. 그래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 명의로 예금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와의 거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돈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역시 또 은행과 예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때의 그 예금 거래 계약의 성질은 자, 사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행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사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거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자, 모든 회사의 실체, 조직원까지 다 갖췄어요. 다만 뭐만 안 한 거? 설립 등기만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법인격 없는 단체, 거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있고요. 법인격 없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등기를 안 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사람과 이 단체와 예금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자, 각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법인격 없는 사단 그랬고요. 다음 두 번째가 법인격 없는 재단. 그 외에 여러분들, 자, 민법상 계약 중에 하나로는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동대표 있잖아요. 아파트 뭐 주민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경우, 그 경우에도 뭐 규약도 있고요. 그 아파트 주민 대표에 뭐 회장도 있고, 뭐 부장도, 간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체계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회비라든지 경비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개인 명의로 우리가 예금을 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과연 그 재산 관계를 어떻게 기속시킬지 그런 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적으로는, 자, 법인격 없는 사단. 자, 우리 대표적인 게 교회입니다. 교회 또는 종주,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우리 민법상, 자, 재산 관계를 어떻게 규율 하냐면 총유라고 규속합니다. 총유. 자, 총유. 제가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총유라는 것은 지분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내가 교회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지분을 주장해서 내 지분만큼 달라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분이 따로 없고, 다만 뭐를 할 수 있다?
그 단체의 재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내가 교인이면 그 교회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 그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예배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만 할 수 있지 내 지분을 주장해서 나의 재산, 내 몫을 달라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경우 법인의 실체는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서 그 예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예시, 아파트 입주자 회의, 동친회 그 다음 동문회, 뭐 교회, 종중 등 있고 요거는 어떻게 기속된다? 자, 총유적으로 기속된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법에 의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예금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땡땡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땡땡땡 아까 우리 법인하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하고 직책 그리고 그렇게 예금을 한다면 요 돈이 이 사람 홍길동이라는 개인의 돈이 아니라 땡땡 아파트 입주자 회의라는 그 단체의 예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다만 부가가치법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면 이 경우에는 자 그냥 단순히 개인 예금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의 집단이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러분들 재산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가 누가 장학재단을 만들라고 재산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재단을 운영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위한 장학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을 위한 어떤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없다?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표적인 게 그렇지만 장학재단 아니면 뭐 종교재단 같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인격 없는 재단이고 자 요 경우 법인격 없는 재단은 자 어떤 재산과의 기속관계가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은 총유라고 되어 있고 조합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유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런 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 법인은 등기를 해야지 권리 능력을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권리 능력도 없고 그리고 구성원도 없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 재단은 구성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의 모임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구성원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성원도 없기 때문에 예금의 기속관계와 관련해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총유라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준합의라고 하지도 못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대표자나 관리자의 예금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자 설립 등기를 못 받았다고 예금 거래가 안 돼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 등기를 한 재단 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학교 법인 있잖아요. 학교 법인에 그 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재단 이사장 명의로 거래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추 적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합 보시면 자 조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민법상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2인 이상이 서로 출자를 내야 됩니다. 출자 안 하면 안 돼요. 출자를 해가지고 이때 출자라는 것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출자해도 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출자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몸으로 때우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호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결합된 단체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 좀 잘 알아주십시오. 조합 관련해가지고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은 전원 명의로 예금합니다. 조합은 전원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독자적인 조합은 독자적인 어떤 실체를 가진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그러면 조합원이 한 2~3명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합원이 한 500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금거래 통장에 500명의 이름을 기재해야 되고 그리고 예금 찾을 때도 500명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업무 집행사원이라는 소위 그 담당자를 정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과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재산의 기속관계가 합유입니다. 여러분 뭐 교재 같은 데 보면 뭐 준총유, 준합유 나오는데 합유랑 준총유, 자 합유랑 준합유, 총유랑 준총유 같은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재산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구분할 필요 없고 그냥 법인격 없는 사단은 총유, 준총유고 조합은 합유, 준합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단법인, 그 등기가 된 재단법인을 유추해서 그 재단법인의 그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대표자와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2페이지 보시면 예금의 지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법적 성질. 우리가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약했던 예금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금주의 청구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계약은 소멸한다. 이 성질이 의사의 통지 플러스 변제인데 요거는 이제 법정 용어라서 깊이 좀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의사의 통지 플러스 변제라는 걸로 이루어진다. 자, 의사의 통지, 돈 주세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변제했을 때 변제를 완전히 맞춰버리면 예금계약은 소멸한다. 근데 반드시 예금계약을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지, 변제를 해야지만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습니다. 예금계약은 상사계약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럼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이때도 예금계약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보세요. 변제 공탁. 변제 공탁이라는 것은 자, 그 당사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그 돈을 들고 있으면 은행으로서는 계속 그 돈을 보관해야 되는 의무를 또 부여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공탁을 해버린다. 누구 땡땡 누구치 예금을 찾아가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면 이 채무자인 은행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변제 공탁이라고요. 상계는 서로 쌤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가 우리한테 찾아갈 돈이 500만 원인데 우리가 너한테 빌려준 대출 금액의 이자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야. 그럼 그거 쌤쌤이 없는 걸로 하자라고 상계 의사표시. 이거 역시 상계에 대해서 서로 의사가 합치돼 버리면 요거 상계 계약이 성립하고 그러면 예금 계약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예금의 지급 장소 아주 중요하죠. 지명채권은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자, 지명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예금 일반적인 어떤 금전의 어떤 거래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참 채무.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즉 채무자가 그 돈을 채권자 집 앞으로 채권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참 채무라고 하고요. 그러나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지명채권은 지참채무가 원칙이지만 우리 예금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행이 만료됐다고 돈을 원한다고 은행에서 채무자인 은행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는 거잖아요. 즉 채권자가 직접 가서 돈을 추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심채무라고 해요. 자, 이거랑 좀 요거 보험계약하고 좀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예금계약은 추심채무, 그다음 보험계약은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지참채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지만 거기도 추심채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추심채무가 아니라 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심채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좌 개설 영업점에서 지급한다. 이 역시 추심 채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 시기. 기한에 정함이 없으면 뭡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 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 영업이 없으면 영업시간 내면 언제나 가능하다. 다만 기한에 정함이 있으면 만기가 도래해야 된다. 보세요. 근데 만기가 도래했다고 은행이 그냥 알아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봤듯이 기한이 도래하고 예금주가 청구했을 때 그때 줘야 돼요. 그때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기한이 도래했다고 은행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금 지급과 면책. 자, 이 파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예금을 갖다가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예금주,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어떤 예금을 다른 제3자가 예금 청구서를 어떤 위조 변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권리자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진정한 예금주에게 권리자에게 다시 지급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은행으로서는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게 바람직해 보이긴 하지만 신속하고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금융거래에서 일일이 그런 걸 다 체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자, 비록 잘못된 예금주에게 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서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 잘못된 책임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면책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책의 근거. 지명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 하나여 금융기관은 예금 채무를 면하게 되는 거다. 따라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양도성 예금 정서는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네요. 단지 그것을 CD라는 양도성 예금 정서를 가진 자가 정당한 예금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다? 주면은 그걸 소지한 자에게 주버리면 면책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예금 처리를 위해서 여러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일일이 하나하나 진정한 권리자 예금주인지를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가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민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진정한 권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자, 예금 통장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예금 비밀번호 기재했고, 그러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금주인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또 선이 몰랐고 무과실, 과실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면책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요건만 좀 보세요. 그래서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변제 효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거기에 찍힌 것과 동일한 인장이나 또는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은행으로서는 돈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주고 난 다음에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다음에 약관상의 면책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약관들 막 사인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은행이 자신들의 또 면책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이든 예금거래계약이든 이런 거 할 때 원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면책 규정들을 잘 봐야 돼요. 이래 할 때 우리 금융기관, 보험회사는 면책됩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4가지 요건 잘 보세요.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그 다음에 인감과 서명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일치하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은 면책됩니다. 제가 나름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해놨으니까 요 4가지 요건 다 충족돼야 돼요. 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진정한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그래서 그 4가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 채권의 준점유자는 것은 외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게 통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통장이 아닌데 남의 통장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는 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또는 예금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자, 요거 3가지 정도, 요거는 여러분들 개념을 설명하자면 좀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법학적인 지식과 관련되는 건데, 표현 상속인 전부 채권자 또는 추심 채권자인 경우 예금 통장이나 소지 없어도 요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표현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났을 때 진정한 상속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원래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1순위 그 상속인이 자녀들, 직계 비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인 관계가 우리가 오랜 그 금융 거래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그 통장과 관련해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상속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은행으로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자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는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동안 오랜 금융거래를 했든지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진정한 상속인은 아니래도 겉으로 드러났을 때 표현 상속인으로서 그때는 예금 통장이 없어도 그때는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 상속인, 전부 채권자 또는 추심 채권자 이런 것들도 진정한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추심하게끔 그런 권한을 부여받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장이 없어도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 정도 확인 좀 하시고요. 그리고 2번이 여러분들 좀 약간 여러분들의 의사에 좀 상식에 좀 반할 수도 있긴 한데, 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고 신고 인감 등을 절취하여 대리인을 주장하는 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그런 예금 통장이나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뒤쪽에 요건을 따져서 나중에 금융기관의 면책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해야 되는데, 근데 인감은 서명과 좀 다르게 좀 더 주의를 요하죠. 그래서 인감 같은 경우는 숙련된, 제가 여기에다 체크를 해줬죠.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근데 필적 감정까지는 언제 합니까? 그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서명 같은 경우는 이때는 숙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딱 봤을 때 그냥 일반인이죠. 그냥 평균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일치한다 정도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 일치,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선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선의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나 몰랐어요. 진정한 걸린 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 걸 우리 선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금 거래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수령 권한이 있음을 알 것을 요하는 걸 우리가 선의라고 한다는 정도,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만 기속에 관해서 지금 막 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때는 지금 서로 막 예금 거래, 자기가 예금이라고 이 예금이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한 사람이 청구해도 그대로 줘버리면 뭡니까? 안 되겠죠. 그때는 기속의 어떤 분쟁이 끝났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지급을 해버리면 이때는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의사항. 1번 정당한 예금주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금 기속 다툼이 있는 경우 아까 소송 결과 등의 확인 후에 지급해라. 그렇게 우리 아까 확인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잘 보세요. 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다 하더라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감이나 비밀번호가 일치하더라도 제3자에게 지급하면 면책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에게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예금 청구서가 정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홈뱅킹이나 아니면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일출한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예금을 찾으려면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금 청구서를 갖다가 은행에 가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금융기관 직원한테 주면 그때 비밀번호나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이렇게 줬었잖아요. 근데 자, 예금 청구서가 정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 이렇게 있다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써둔 부분이 이렇게 됐다가 잘못 썼어. 이렇게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졌다.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진정한 예금주가 쓰다가 잘못 쓴 걸 버리고 새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다 제3자가 그걸 갖다가 가져다가 여기 도장이랑 사인이랑 이런 게 비밀번호 다 적혀 있는데 요 부분 이렇게 버려진 걸 자기가 새로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도록, 아니면 정정이 잘못된 거 이렇게 하고 도장을 딱 찍게끔 그렇게 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주의를 갖다가 좀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라.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때 금융기관의 선의 무과실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다음 세 번째,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 같은 경우. 자, 기한이 있습니다. 3년 만기인데 갑자기 1년 5개월 돼서 나 이 계약 해지하고 돈을 찾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주의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금주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가중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사고 신고 여부 같은 것도 확인해 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통장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인감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게 요즘 다 전산 등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전산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고, 그거 확인 안 하고 예금을 지급해 줬다? 그럼 은행으로서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돼서 면책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홈뱅킹에 의한 자금 이체 신청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판례 사항만 좀 보세요. 제가 그 문제에서 많이 냈는 거지만 이거 뭐라고 했냐? 자금 이체할 때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홈뱅킹 등록 당시, 그러니까 모든 사정을 재반 고려해 가지고 과실 여부를 따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여러분들 편의 지급이라고 그렇게 지급되어 있는데요.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통장과 비밀번호 와서 금융기관에 와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통장 없이 무통장 지급이나, 지금이 아니라 지급입니다. 무통장 지급이나 무인감 지급과 같이 약관이 정하는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를 봐주다가 금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어떻게 요건이 됐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금주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종업원 등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본인 의사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 효과 있지 않다. 따라서 면책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편의 지급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라, 주의해라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과다 지급이에요. 자, 원래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도 우리가 100만 원을 기재를 했는데, 근데 줄 때는 은행 금융기관 착오로 돈을
더 오버해서 과다해서 줬다. 이 15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100만 원 청구했고 통장에도 100만 원이 빠져나간 걸로 돼 있는데 150만 원 받았으니까 땡 잡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형사적으로도 물론 이제 민사적으로 5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요.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형법 판례에는 뭐가 있냐면 자, 내가 과다 지급되고 하는 것을 그 받을 당시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탁 받아가 버리면 자,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착오로 인했을 때 그것을 정당하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의무를 저버리면서 그 돈을 그냥 딱 입을 닫고 그냥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 그래서 사기죄가 된다. 근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렇게도 됩니다. 근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언제 그렇게 되냐면요. 내가 받을 때는 과다 지급된지 몰랐어요. 근데 돈을 뭐 어디 뭐 봉투라든지 아니면 가방에 넣고 와서 집에서 확인을 딱 해보니까 50만 원이 더 온 걸 알았어요. 근데 통장에는 딱 내가 원했던 100만 원을 찾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0만 원 있었다? 그럼 50만 원 과다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여러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때는 점유 이탈문 횡령죄라는 그런 죄책을 진다라고 우리 판례에서는 뭐 그 선돈 반환과 관련해서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는 안 나올 건데 우리 교재에는 우정국에서 나온 뭐 그런 우정본부에서 나온 그런 교재는 단순히 그냥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제 받을 당시에 과다 지급이란 걸 알고도 묵비를 하고 그대로 가져왔다라면 사기죄.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왔다가 나중에 그게 과다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 원형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청구권 행사로 반환할 수 있다. 이게 민사상 문제고요. 근데 거부할 때는 소송으로 가겠죠. 근데 이때 자 여러분들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인데 요 면책되는 경우 제가 이거에 좀 되게 심혈을 그때 한번 기울여면서 작성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교재를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예전에 제가 그 진도별 모의고사 우리 실제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작년이었죠. 재작년 때 그때 이제 쭉 책에 나오는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나올 만한 걸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경우, 면책되지 않는 경우 저기 교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그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즉 금융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자 엊그제도 저희 단체 방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냐, 뭘 공부하지 말아야 되냐, 자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한데 공부하지 않아야 되는 건 없지만은 자 금융상품, 보험상품, 그다음에 체크, 카드 상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실제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종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것들이 좀 바뀐다 그러면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친절하게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또 바뀐 부분, 요 부분은 개정됐습니다, 수정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주거든요. 그런 정식 공고가 되는 거에 한해서 우리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 책에도 지금 여기 보면 2018년도 대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 시험 범위 아니에요. 실제 시험 범위는 공고가 되고 난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시중에 나오는 모든 교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최신이라고 하는데 다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똑같고 다만 제가 실제로 재작년에 공부를 해보고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상품 같은 거 싣고 공부했다가 나중에 바뀐 부분 다시 또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다른 것과 달리 상품은 또 오히려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 괜히 힘을 빼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컴퓨터 일반이나 이런 한국사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시고 다만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우편 금융상식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짧은 기간에 저 공고 나고 시험이 한 3개월, 2개월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편 금융상식을 처음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상품 파트는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 역시 그때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린 거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써놨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시험 당일날에도 저도 다른 거는 이제 기본 이론이나 이런 거는 별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품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미세한 숫자라든지 금리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때 마지막까지 그렇게 좀 보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시험 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제가 좀 별로 안 바뀔 만한 것들만 그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공고가 나면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금융상품이나 예금상품 같은 거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다른 뭐 실제 유료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품 같은 경우 이제 강사님들도 공부하기 싫고 정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몇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너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우리는 편하게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니까 절대 빼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행히 또 그렇게 작년에 그 상품 파트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보험이랑 모든 걸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 바뀔 것 같은, 저도 모르죠. 또 이 부분이 확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125페이지 보시면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나마 제가 쭉 이렇게 과거에 어떤 공부됐던 거랑 시험 문제 기출됐던 거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 보면, 책에 보면 그 재형저축 해가지고 삭제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면, 그 전 시험에서, 그러니까 2016년이 아니라 2014년 시험에서까지는 재형저축이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러다 근데 재형저축이 기한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실시된다라는 거, 시행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작년 시험에는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 삭제되거나 이런 것들은 별 부담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워낙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막 연습까지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요 금융상식 요약집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이거는 이제 교재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 카톡 단체방에 그 자료 게시판에 올린 그 자료를 그냥 확인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요 경우에는 자, 우리 종이로 된 거 그걸 정리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큰 틀에서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요급을 예금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목돈을 약정된 기간 동안 예치 또는 거치 이렇게 해두는 예치식 예금. 그 다음에 매번 일정한 금액을 계속 적립병립해서 목돈을 마련한 적립식 예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4가지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A4지 한 장에다가 자, 먼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6가지 제가 좀 그렇게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치식도 역시 6가지, 적립식은 2가지, 그 다음에 특수목적부 1가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지 표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는데, 표 1, 2, 3까지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 다음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그 다음 단기 금융상품펀드, 어음관리계좌 해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요약집으로 물론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 강의가 좀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자,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무조건 중요한 게, 자,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암기가 안 돼서 헷갈리더라도, 자, 우리가 종이상에 위치가 어딘 건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6가지. 함께 처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저축예금. 자, 일단 먼저 보통예금하고 저축예금은 서로 비교하셔야 돼요. 자, 보통예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예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 예치 금액, 예치 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입출금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면 통장에 찍힌 거 보면 이자는 붙기는 붙죠. 근데 이자가 정말로 작게 붙잖아요. 그래서 반면 이자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저축 수단으로는 좀 부적절하고 우리가 수시로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 그런 예금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취급 기간 모든 금융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입 대상에 제한 있고 한도도 제한 있다. 그래서 보통 이자는 통상 2회 이렇게 준다라는 정도 그렇게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금 혜택
단 우체국은 일반 과세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 일반 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보통 예금에서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만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고 이에 비해서 저축예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예금보다는 좀 차별화돼야지 사람들이 저축예금을 할 거 아니에요. 저축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보통 예금보다는 좀 더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예금처럼 예치 금액이나 예치 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보통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이거 좀 체크를 할게요. 가계 우대성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계 우대성 금융상품으로 가계의 여유 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조심할 게 가입 대상 보세요. 제가 키워드들을 좀 잡았을 때 중요하다 싶은 건 좀 굵은 글씨 또는 밑줄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명의 개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좀 보시고요. 자, 실명의 개인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자는 보통 예금이 연 2회라면 일반적으로 요거는 연 4회. 근데 좀 다르긴 해요. 은행마다 연 4회다. 근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 과세와 관련해서는 같습니다. 우체국은 일반 과세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한번 보시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통합 또는 일부 상품만 취급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평균 잔액이 일정액 이하이면 이자를 지급 않거나 오히려 계약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표현 좀 보세요. 상호금융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저축예금과 유사한 상품인 자립예탁금을 지급한다라는 거, 그 표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서는 이런 식의 자립예탁금을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물론 이제 요거 하시고 또 정리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일출임금의 자유로운 예금 순서대로 갑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래서 보통예금하고 저축예금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실명의 개인만 가능하다는 거. 근데 아까 우리 보통예금은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제한이 없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법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가계 우대성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입 자격을 준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자 연 2회, 연 4회 같은 건 더불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 보신 게 당자예금입니다. 가계 당자예금.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당자예금 자주 나왔죠. 특히나 당자예금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업등기부를 징구한다 그랬습니다. 징구하기 때문에 공동 대표이사 공부할 때 표현 이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왜?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가계, 이때는 가계 당자예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가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자예금이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조그만 영세 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거래처하고 가계 당자 수표를 갖다가 발행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은행에다가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표를 발행하고 그것을 어떤 현금 대신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래 질서하고 상당히 거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좀 제한이 따라야 되겠죠. 자, 보세요. 가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자 예금이며, 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이자인 일반 당자예금과 달리 가계 당자예금은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 우대성 요구불 예금. 자, 요구불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취급 기관은 자 보세요. 암기아닙니다. 은행이다. 은행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입 대상은 이때 신용 상태가 양호한 개인이나 자영업자들만 되겠죠. 신용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신용 상태가 좋다도 금액 같은 게 제한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예치 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수표 한 장당 발행 한도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봉급 생활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리고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에 대해서는 한 장당 500만 원 이내인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지급되기도 하지만 은행별로 상이하고 다 이렇게 보세요. 세금 혜택 없다. 세금 혜택이 없으면 뭡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세율이 그런 것들은 하나씩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모든 은행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됩니다. 내가 신한은행에 가계 당좌예금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그다음 우리은행에 그다음에 국민은행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을 통해서 한 개 계좌만 거래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저기 가계 당좌예금뿐만 아니라 저 페이지 쭉 넘기시면 그 어디 있나요? 예. 주택 청약 종합저축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군요. 전 금융기관에 1인 1계좌만 가입하는 거,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가능한 거는 가계당좌예금이랑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구나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네 번째가, MMDAL에서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서 적용이 되되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기존의 보통예금, 저축예금보다는 고금리지만 자 보세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에 초단기로 운영할 때 유리하다. 자, 취급기간 꼭 보세요. 우체국, 은행입니다. 특히 취급기간과 관련해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것들을 보셔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몇 해 전에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확인하시면 거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가입 대상은 따로 제한이 없고 뭐 제한 없는 거는 그냥 가볍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참고사항과 관련해서 자 아무래도 환매 적금부 양도성 예금 증서 등 다른 단기 시장성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편이 아니죠. 당연히 입출금이 수시로 되는 거니까 수익률은 낮다. 우리 환매부 조건 채권과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치식 예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수익률이 낮다. 자, 그리고 그래서 소액 예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장점은 없겠다. 그래서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 엄관리계좌, 즉 뒤에 배우는 CMA나 아니면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의 MMF 등과 경쟁상품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입니다. MMF. 자, 우리 요 용어들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실제 기출에서도 단기 금융상품 펀드라고 안 하고 MMF가 이렇게 객관식 지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MMF라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 펀드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 투자 신탁 상품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 그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액 투자나 역시 단기 자금 운용에 유리하다. 앞으로 나오는 것들 계속 단기예요. 다만 장기 상품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있죠. 예치식에 있어서 잠깐만요. 정기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적립식에서 정기 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장기식이고 그 외에는 다 단기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급 기간을 잘 보세요. 그 운용회사는 자산 운용회사고 그 외 판매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은행의 MMDA나 증권사의 CMA 등과 서로 경쟁 상품이고 높은 수익. 다만 채권에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용 등급 높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투자를 제한해서 그래도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보통 유동성의 위험. 아까 우리 처음 수업할 때 처음이 아니죠. 그 금융상품 일반에서 장기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유동성 변동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90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가 엄관리계좌 CMA랍니다. CMA.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및 국공채 등 단기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역시 그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취급 기간과 관련해서 종합금융회사랑 증권회사가 지급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한다. 역시 세금 혜택은 MMF와 CMA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 여부와 관련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예금자 보호되지 않는 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에 끝에서 두 개씩 끝에 두 개. 그래서 MMF랑 CMA는 보호되지 않는다. 근데 CMA 같은 경우는 뭐만 보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취급기관이 종합금융회사랑 증권회사인데 증권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자, 일단 요 정도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여러분들, 자, 순서 있죠? 순서 꼭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특징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눈에 익어요. 특히 요 부분은 정리 한 번만 잘 하시면, 많은 그 선배 이제 수험생분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저축 예금, 그 다음 가계 당좌 예금, 그 다음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그 다음 단기 금융상품펀드, 다음 어음관리계좌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그 각각의 특징들은 좀 몇 번 보시면 금방 아시니까 보시면 되고, 특히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들 해가지고 오른쪽에 2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펀드랑 어음관리계좌는 예금자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어음관리계좌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만 비보호다라는 거 그거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원래는 제가 여기 칠판에 6개 이렇게 쭉 쓰고 난 다음에 정리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물으면서 다시 그렇게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고 나고 난 다음에 요약 강의든 기본 강의든 다시 또 새롭게 그렇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모자란다 싶은 분들은 똑같거든요. 기본 강의에 보면 요 파트에 또 제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따라가시면서 같이 수업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약 강의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강의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표 4라고 되어 있는데, 표 4는 이 부분이에요. 정리식식. 정리식식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금, 자유적금. 정기적금이라는 것은 매달 주로 이제 배달이겠죠. 그래서 딱 정해진 계약 약정한 금액을 계속 약정된 기일까지 그렇게 납부를 해서 만기 시 우리가 목돈을 찾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자유적금은 어떻습니까? 딱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좀 금액을 자유롭게 그렇게 매달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의 어떤 고정이냐 아니면 좀 자유로우냐 그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뭡니까? 자유적금 같은 경우는 좀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가 낸 것 이상의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돈을 조금 넣다가 나중에 많은 목돈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처음에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약정한 금리가 뭐 한 5%라고 하겠습니다. 5%인데 근데 다른 시중의 금리들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한 1년, 2년이 지나고 한 1%, 2% 되보니까 그 돈을 자유적금 쪽으로 그냥 쏙 다 넣어가지고 그 혜택을 받아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의 그 저축 한도에 좀 제한이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기적금, 자유적금 여러분들 뭐 의미는 아실 거고, 취급 기간도 별다른 제한 없고요, 가입 대상도 제한이 없다. 다만 여러분들 정기적금 관련해서 뭐 계약액 산정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그 자유적금에서 한도 제한이 있죠. 저축 한도 제한. 그래서 보시면 월별 한도, 그 월별 보통 1천만 원 정도의 제한이 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금 한도를 딱 잡습니다. 아까 그런 편법을 써서 보다 많은 죄송합니다.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계약기간 3분의 2가 경과할 때는 기적립금의 2분의 1 이내로 입금을 하도록 하다. 여러분들 그냥 공평하게 그냥 좀 균등하게 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3년 약정이 있습니다. 여기 요 사이가 1년, 요 사이도 1년, 요 사이도 1년인데 자, 우리 3분의 2가 경과를 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 그동안 200만 원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예요? 기적립금, 이미 적립한 금액의 200만 원의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맥시멈 얼마까지 적금을 하라고요? 100만 원까지 적금을 할 수 있다라는, 적금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 아까 우리 편법에 의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보면 표 5라고 되어 있는데, 표 5, 요게 이제 특수목적부 채권을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래서 주택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의 성질도 있으면서 청약예금, 부금의 성질도 같이 있다. 그 굵은 것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다음 취급기간 관련해서는 요게 이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은행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입 대상. 아까 가계당좌예금이 전 은행 금융계좌에서 1인 하나만 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걸 보세요. 무주택 세대주인지 아니면 연령 어떤지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에 있다 하더라도 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연령이 성인일 뿐만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 친구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가입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다만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전 금융기관의 1인 1계좌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립 방법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2만 원 이상 50만 원 범위 내에서 5천 원 단위로, 5천 원 단위니까 뭐 2만 5천 원도 되겠고 3만 5천 원도 되겠죠. 그렇게 자유 불입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금액이 자 1천만 원 이하이며 1천만 원에 7천만 원 이하이며 자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소득을 내가 여기 내는 부금에 대해서는 뭡니까? 소득을 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뭡니까? 소득이 안 잡히니까 우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간 납입 금액 즉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까지 그 240만 원의 50%가 120만 원이고 40%면 96만 원이네요. 96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소득 공제는 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세대 준양 연령이 어떠하냐 그거 관계없이 가입하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요 소득 공제는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소유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만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그게 이제 최대 맥시멈 96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시효가 특수 목적보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각각의 그냥 개념 특징 정도만 좀 봐두시고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정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예치식이에요. 아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가 6가지 했죠. 계속 순서를 되뇌이세요. 보통 예금, 자유예금, 그 다음에 뭐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 부수시 입주금식 예금, 단기금융상품펀드, 엄관리계좌 6개 딱 한 다음에 그 순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책보다도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 프린트물 그 한 장 딱 총 3장인가 그럴 거예요. 총 3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요거 묶어서 한 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훨씬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걸로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6번부터 표 8번까지인데 자 여기도 순서 잘 보세요. 정기예금. 근데 요거와 대응되는 게 정기예탁금. 정기예금은 그렇게 뭐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목돈을 받아다가 예치 기간, 약정된 기간 동안 그 목돈을 예치해두고 약정된 기간이 끝나면 이자까지 같이 받아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취급 기간이 예전에는 은행, 우체국만 됐었는데 저 작년 그 시험 범위 기준으로 재작년 시험 범위 기준으로 상호금융, 신용협동조, 새마을금고 이게 추가됐다 해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고요. 다만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1금융권이 아니라 우리 보시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들 있죠. 상호금융, 신용협동조약, 새마을금고 등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런 것은 자 우리 영세 아무래도 일반 금융은행보다는 좀 영세하죠. 그쪽에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안전한 은행에다가 넣겠지만 왜 이런 쪽에 새마을금고는 이런 쪽에 왜 넣습니까? 일반 은행보다 더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의미해 보시면 비과세 혜택과 은행권보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목돈 운영에 적합한 저축수단 그게 바로 정기예탁금이다. 자, 그래서 예금 취급기간 좀 구분하세요. 여기는 상호금융, 신용협동조약, 새마을금고. 자, 가입 대상이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 그 다음에 준조합원 또는 거기 회원.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새마을금고 하면서 조합원, 원래는 조합원만 거기가 가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는 순간 조합원 자격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2018년도 말까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어떤 과세가 되는데 이건 비과세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역시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별도의 기금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참고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전에 있던 내용인데 새로 이제 그 공고가 되면서 삭제된 부분인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했습니다. 안 보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세 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그다음 오른쪽 뭐 있나요? 주가 지수 연동형 정기예금. 자, 여러분 연동이란 말이 나오면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취급기간은 뭐다? 은행만 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은행만 취급하는 게 또 하나 있었죠.
은행만 취급하는 게 가계 당좌 예금, 그거랑 마찬가지로 은행만 취급한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도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문제집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보세요. 일정 기간마다 시장 실세 금리를 반영하여 자 적용 금리를 변경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정된 게 아니라 실세 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금리가 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가 지수 연동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만기시 원금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주가 지수 관련해서 연동되면 우리 예금 하는 게 좀 원금까지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금은 만기시 보장되고 장래 지급할 이자의 일부나 전부를 뭐다? 주가 지수. 특히 이제 코스피 200 같은 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 안정적인 거네요. 주가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 뭐 이런 것도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 상품으로서 아무래도 일반 그 예금보다는 좀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역시 은행만 지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표 6, 표 7은 다 뭡니까? 예금자가 다 보호되죠. 물론 이제 정기 예탁금 같은 경우는 별도 기금에 의해서 보호되긴 하지만 어쨌든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 나오는 게 양도성 예금 증서와 환매조건부 채권. 요거는 자 비보호라고 눈에 딱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봤던 단기금융상품펀드랑 어음관리계좌와 더불어서 이렇게 4개가 예금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양도성 예금 증서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특정한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 증서. 그래서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이게 계속 처음에 이제 발행할 때 할인해요. 한 80만 원에 할인에다가 점점 그게 양도되면서 돈이 좀 더 붙겠죠. 그럼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 산 사람이 뭐 한 95만 원에 샀다. 그럼 만기 때 그걸 들고 가면 은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5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도성 예금 증서 아까 우리 면책 규정할 때도 공부했었잖아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은행이 지급을 해버리면 그걸로서 면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의미 보세요.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된 것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할인식으로 아까 그렇게 적힌 금액보다 싸게 사서 할인된 금액에 사서 나중에 그 보장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참고사항 보세요. 중도 해지가 불가능. 이게 의미가 있죠.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가 안 돼요. 다만 내가 중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즉 매매, 팔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게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그래서 RP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자, 환매라는 것은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채권을 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채권 만기시까지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좀 자금을 좀 운영하고 싶은데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의 종이 조각이잖아요. 만기까지 아직 기니까 그걸 일반 우리 고객 거래 상대방에게 파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너 팔았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드리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투자해서 안전한 그 은행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채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을 내서 좋고요. 은행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걸 판 다음에 다시 이자를 주고 좀 더 많은 돈을 이자를 주고 산다 한들 그 자금을 갖다 다른 쪽으로 운용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도 좋잖아요. 그래서 양자 윈윈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도성 예금 증서는 그 환매 조건부 채권하고 양자를 좀 잘 비교하십시오. 여기에 공통적인 것도 많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특히 가장 다른 점이 우체국에서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취급 안 하지만 환매 조건부 채권은 취급을 한다는 거 그거 좀 잘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둘 다 세금 혜택은 없고 예금자 보호도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량 채권에다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만기가 지난 후에는 별도 이자를 가산해 주지는 않는다. 이건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 정기적금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정기주에서 정기적금 같은 경우 제가 3년 약정으로 매달 100만 원씩 예금을 계약하고 계속 100만 원씩이었다. 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럼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일반 예금보다도 정기적금 같은 경우 이자가 좀 세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끝나고 제가 그냥 그대로 예치해 두고 있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약정한 그 이자만큼의 이자가 가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30일 이내 중도 환매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때는 당초 약정된 이율보다는 싸게, 뭐 이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시면, 자, 제가 이게 좀 빨리 좀 개인적인 좀 스케줄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좀 오늘 좀 계속 한 번에 좀 몰아서 좀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페이지 볼게요. 전자금융. 자, 전자금융 보시면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폰뱅킹 아니면 ATM기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직접 은행에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거래를 하는데 그 금융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막 입력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전자금융거래가 아니다라는 정도 확인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자적 장치와 관련해서 전달 채널, 그 대표적인 게 영업정 창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대면을 안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폰뱅킹 할 때 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할 때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최근에는 휴대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 좀 알아두십시오. 접근 매체란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접근 매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접근 매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폰뱅킹 이용할 때 뭐 입력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접근 매체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니까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아, 이 사람의 동일한 진정한 거래자구나라는 걸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신용 직불카드, 전자화폐 같은 전자식 카드, 그렇죠? 카드도 가능하죠. CM기 같은데 카드를 넣으면 아, 이 사람이 진정한 예금주구나라는 걸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최근에 뭐 생체 정보 같은 그런 것들도 있다. 자, 그렇게 좀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정보형 접근 매체 같은 그런 것들은 무슨 수단? 보안 수단으로도 예,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금융의 특징에서 비대면, 비서면, 그러니까 얼굴이 직접 마주대는 것도 아니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아닌 그런 거래잖아요. 그래서 편리합니다. 다만 이런 편리함 속에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해킹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 장치가 오류가 난다든지 뭐 오작동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불쪽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를 되돌리는 데는 항상 사후 절차가 뭐 복잡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비대면, 비서면 거래 관련해서 장점하고 단점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장점 어쨌든 뭐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창구 직원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업무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들, 뭐 대면을 통해서 뭐 좀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에 대해 창구를 이용하게,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창구를 이용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창구 이용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오작동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한 어떤 단점도 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보십시오. 금융기관의 업무 전산화 70년대, 80년대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왔고 지금은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전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공동 정산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용 상태, 이 사람의 예금 체불 상태를 어디 다른 금융기관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떤 손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예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가 오늘날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CD, ATM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금융기관의 창구 운영 비용 절감 그리고 금융시간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받으려는 어떤 고객의 요구가 부응해서 CD, ATM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칩 내장 휴대폰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생체 인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생체 인식 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문, 홍채 등의 생체 정보를 자, 미리 체크하십시오. 미리 금융기관에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금융기관으로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편화된 건 아니고요. 또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 요거는 홍채 인식 같은 것보다는 비용이 좀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서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그래도 왠지 그냥 지문을 거기다가 인식하고 한다는 게 어떤 지문 등록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무매체 거래. 요걸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매체. 자,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CD, ATM기 이용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카드를 삽입해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 카드조차 필요 없습니다. 즉 무매체 거래. 그러니까 어떤 접근 수단으로서 그런 뭐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용 매체 없이 CD, ATM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해라?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청해서 무매체 거래용 고유 승인 번호를 부여받은 후 그것이 이용 가능하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번 이거 거래할 때마다 카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런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고유 승인 번호 그냥 입력해가지고 금융거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나 통장을 지니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 또 분실에 대한 위험, 그렇죠? 분실, 뭐 그런데 위험이 해소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됐는데, 다만 이거 역시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번호라든지 그런 것도 유출됐을 때 어떤 문제, 그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카드 같은 거 있으면 물론 이제 수수료를 좀 지급하면 다른 ATM기랑 이용해서 뭐 인출이라든지 송금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무매체 거래 같은 경우는 타 금융기관, 다른 은행의 어떤 CD, 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자,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CD, ATM 서비스, 뭐 요즘에 워낙 뭐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죠. 세금 납부를 위해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꽃배달 서비스 아니면 뭐 축전 같은 그런 걸 이용할 때도 가능한가. 워낙 요즘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하고도 연계해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저기 서울역인가요? 서울역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ATM기를 갖다가 뭡니까? 무인 승차권 발매기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그렇게도 이용하고 있다라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텔레뱅킹, 이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거 있는데 자, 그 키워드들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그냥 텔레뱅킹이 뭐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시험용으로 대비해야 되는 몇 가지 키워드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텔레뱅킹 같은 경우 여러분 자, 중요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특히 텔레뱅킹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 고객의 거래 성향을 분석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빅데이트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카드에 어떤 카드 결제를 하면 그와 관련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시간대, 연령대, 그리고 상품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뭐 맞는 어떤 영업 창구로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회사 쪽에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텔레뱅킹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텔레뱅킹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용자 성향 그런 걸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영업 창구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관련해서 자, 이건 예전에 기출됐던 거죠. 자, 은행 공동의 대고객 조회 서비스에서 1369라는 번호로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회 서비스입니다. 조회 서비스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저희 1369 누른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뭘 조회하십니까? 예금을 조회할 수도 있고 무통장 거래 내역 조회,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련 조회, 환율 다 조회죠. 다만 이제 수표 서비스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조회를 1369 요거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각 금융기관별 ARS 고객센터입니다. 그래서 1544, 1588.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하는 은행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보통 1588로 시작하는 그런 전화가 가끔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좌 위치, 지로대금 납부, 공과금 납부. 이건 조회가 아니라 뭐 예금, 그다음에 납부 이런 쪽은. 근데 요거는 별도의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그 텔레뱅킹 이용은 뭡니까? 이용 신청, 그 다음에 등록해라.
그래서 현재 텔레뱅킹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1369 아까 조회 서비스, 다만 수표 서비스만 좀 조심하시라 했죠. 요거는 자,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각 금융기관의 ARS 고객센터 등록을 통해서 우리 아까 납부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계좌 이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등록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 텔레뱅킹 서비스 신청서를 갖다가 그 각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제출하면 거기서 어떤 등록하라는 그 번호, 특히 그 카드라든지 그런 걸 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그래서 우체국은 5영업일 이내에 자, 거래금융기관 ARS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번호와 텔레뱅킹용 이용자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좋은 점. 대부분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용을 가능하지만 다만 일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효율성을 좀 따져가지고 좀 그 시간 내에서는 뭐 0시부터 077라든지 아니면 뭐 11시부터 뭐 새벽 1시까지 23시부터 01시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체 한도나 수수료도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 자행 이체 같은 경우는 무료, 타행 이체 같은 경우는 500원. 근데 상담원을 통한 경우, 상담원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좀 더 비싼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텔레뱅킹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안전거래를 위한 보안 조치 그런 것들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3번 한번 보세요. 계좌 이체 시에는 비밀번호 외에 보안 카드 비밀번호라든지 출금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 보세요.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 텔레뱅킹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뭐합니까? 계좌 이체 제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본인을 확인한 다음에 풀어줍니다. 그런 제한이 있다는 정도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자, 인터넷 뱅킹은 자,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 은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초 신한은행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인터넷 뱅킹, 아예 인터넷 뱅킹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뱅킹 전문, 우리 카카오인가요?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것들 등장하듯이 자, 인터넷 뱅킹 전문 그 은행들이 지금은 등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기존 일반 은행에서 부대 업무로 그렇게 추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도입됐다라는 거. 미국이랑 다르죠. 미국은 처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해서 그 업무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일반 은행에서 이런 업무를 인터넷 그 뱅킹을 같이 이렇게 도입을 했다라는 거, 추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도입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펌뱅킹, 기업, 다음 펌이라는 회사죠. 홈, 집, 가정, 개인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인터넷 뱅킹의 특징 보세요. 그래서 저비용, 실시간성, 멀티미디어와 쌍방향성, 글로벌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실시간, 우리 바로 우리가 입금하면 바로 입금되고 바로 출금되고 그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자, 쌍방향, 요게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어떤 대중 매체라든지 기존의 어떤 거래 같은 거는 기존 대중 매체로 생각해요. 예전에 과거 TV나 신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언론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성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쌍방향. 인터넷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쌍방향이에요. 그러면 기사가 오면 우리가 바로 댓글로 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우리가 반박을 한다면 그쪽에서 다시 재반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쌍방향성이 인터넷 뱅킹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글로벌화. 자,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금융상품 서비스 비교가 가능해서 금융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즘에 보험상품 같은 거 하나 들라 그래도 예전에는 그냥 보험 설계사분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말만 듣고 그냥 끝났었는데, 그리고 이게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이트나 이런데 블로그나 이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각 비슷한 금융상품들이 쫙 이렇게 나열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비교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가능할 때 우리가 많이 선택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다른 쪽의 어떤 금융상품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잘 선택되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뭡니까? 비슷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표준화, 금융상품이 표준화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해가지고 3영업일, 우체국은 5영업일 내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인터넷 뱅킹 할 때는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인인정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0페이지 보세요. 모바일 뱅킹. 요즘 워낙 많이 쓰죠. 특히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만 모바일 뱅킹은 식사하다가도, 아니면 심지어는 화장실, 아니면
뭐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 중이다. 그래서 CD, ATM 서비스나 인터넷 뱅킹과 달리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좀 시험에도 많이 나온 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요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선불카드는 좀 별도로 두시고 요 세 가지만 좀 잘 비교합시다. 자, 카드의 구조, 카드 거래의 구조.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카드하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개인과 보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 자, 신용 카드 같은 경우는 3면 계약이죠. 자, 우리가 이거 개인이고요. 신용 카드사가 있고요. 다음에 이건 영업점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뭐 합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하고 가게 같은 영업점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B하고 C 가게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그 거래 대금으로 카드를 제시를 해서 카드 제시하면 카드 승인 결제가 되겠죠. 결제가 됐을 때 자, 어떻게 이제 됩니까? 카드 결제가 되면 요 결제된 정보가 이쪽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 보통 이제 그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있잖아요. 계산한 그 거래한다고 바로 이렇게 송금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10만 원치에 옷을 샀다라고 하면 한 이틀 뒤에 자, 여기서 1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10만 원이 입금돼요. 근데 10만 원 입금 다 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이거 너무 그렇다라고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소액 결제할 때 어떤 가게 같은 데서는 이거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 그 현금으로 내라라고 하긴 한데 그게 왜냐면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구조를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세금에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로 현금 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현금 내면 좀 깎아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다. 수수료는 그렇게 하여튼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송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누구한테? 이제 개인한테 그렇게 청구를 하죠. 이제 보통 월 단위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용한 그 이용 대금을 청구를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카드 거래 구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 그렇죠. 소지하기 편리하면서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품 등의 구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거래 실적 내용들, 그다음에 매출 이런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내기는 과표가 양성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공제 관련해서 자, 이건 보세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액의 15%까지 3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십시오.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 25%,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맥시멈 초과액의 15%까지 한도는 300만 원 여기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직불카드 요즘은 직불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직불카드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와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이 카드를 이용하는 동시에 고객의 신용 한도가 아닌 예금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 결제 대금이 바로 인출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뭡니까? 이거 체크카드네 해가지고 뒤에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직불카드는 그 신용카드하고 그 체크카드하고 좀 중간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영업점에서는 지금 다 가능한데 이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그 개념 정도만 좀 보세요. 요게 어떤 신용을 한도로 이렇게 물품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요. 내 예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그게 바로 인출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후불지라면 당연히 직불은 뭡니까? 직불, 즉시입니다. 제 돈이 바로 이렇게 즉시 인출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요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는 25% 초과 잡으세요. 초과액의 30%까지 요거는 체크카드에 가깝기 때문에 초과 금액 3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 원으로 갔고요. 그다음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저 발급 연령은 보세요. 만 14세 이상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머니들이 용돈 현금을 안 주시고 카드 만들어 주시고 은행에다가 송금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돈을 쓸 때 어디에 쓰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수업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이 학생의 어떤 그 소비 패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뭘 썼는지 진짜 제대로 뭐 문제집을 산다고 돈을 줬는데 진짜 문제집을 제대로 샀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만 14세 이상이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으로서 즉 성인으로서 신용이 양호한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입 연령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의미의 체크카드는 신용 공여 기능이 없어 할부 서비스, 현금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체크카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나의 예금 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 물품을 구매한 구매대금 직접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 받는 게 원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 하이브리드형 우리 카드가 있거든요. 요거는 보세요. 신용 등급에 따라 소액에 대해서는 현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통 이제 30만 원 한도. 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보세요. 가맹점 이용과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는 직불 카드에 비해서 이거는 모든 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전산 점검 시간 제외하고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고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직불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훨씬 많이 이용된다.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요. 그냥 직불카드라는 개념이 체크카드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가맹점 같은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체크카드 쪽이 이용이 많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공제는 그러면 저기랑 똑같겠죠. 여기 체크카드랑 직불카드는 똑같습니다. 총 금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30%까지 3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어땠습니까?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데 몇 %까지? 초과액의 15%까지. 이 세 개를 소득 공제 정면에서만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불카드인데 요 범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뭐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선불이라는 건 뭡니까? 자, 아까는 즉시 결제, 후불 결제였다면 지금은 먼저 돈을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카드를 받고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객이 카드사에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를 구입한 후 카드에 저장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대표적인 게 기프트 카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조카들 여러분들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게임인가요? 그거 할 때 사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매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거 살 수 있는 그런 게 기프트 카드 대표적이다. 자, 보세요. 일정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무기명 상품권이라고 볼 수 있다. 기명 상품권 아니죠. 그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 특정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기명화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카드 발급사에 따라 어떤 경우는 이제 충전도 가능하다. 카드가 아깝지 않으면 사버리기엔. 그래서 3회까지 재충전이 가능한 일정의 전자상품권으로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용이 양호한 자,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기프트카드는 연령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4번 보세요.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경우 카드 발급 시 발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 등록해라. 가볍게 보시고 이제 기프트카드 한번 보세요. 자, 대표적인 게 기프트카드인데 편의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여신 전문 금융업에 따라 50만 원으로 한도되어 있다. 제한이 한도되어 있다. 자, 아까 무기명 상품권 했죠. 그래서 이건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게 만약에 한도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금융거래를 갖다 편법화하거나 이런 것도 속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까지 너무 나가기는 그렇고 어쨌든 편법 증여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단 실지 명의가 그러니까 기명화된 거 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어디까지? 200만 원까지 그렇게 증가됩니다. 300만 원 아니에요. 200만 원. 즉 무기명인 50만 원, 기명은 2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자, 선불 카드 당연히 할부,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현금 인출 그런 거 할 수 없겠죠. 체크카드도 현금 서비스 같은 거는 안 되지만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유효기간도 보통 5년으로 제한된다. 여기 선불 카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뒷부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